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떨려요. 그러니까 수업을 딴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뭔가가 이렇게 감회가 새로우면서 아주 긴장되는 막 그런 지금 시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올해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에 대해서 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타 학부에서 오신 경우도 있으시고, 또 이제 한국어학부에 재학 중이시거나, 이제 올해 이제 입학을 하시거나, 또 졸업을 하시고 다시 입학을 하신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전문가 때문에 졸업까지 유예를 할 만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 알아보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다문화 사회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됐대요. 그런데 다문화 사회는 뭘까요? 우리가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예비 이제 강사님이 되셔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많이 정착하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젊으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뭐 20대 때만 봐도 저희가 외국 사람이라고 하는 외국인을 보려면 어디를 갔냐면요, 서울에서는 이태원에 갔어요. 이태원에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어요. 많이. 그 다음에 대학교 내에서도 외국인 분들을 많이, 유학생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301호에 오시기 전에 외대역에서 신호등까지 건너오면서도 외국분을 보시는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나의 이웃도 외국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닌가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에 엄마 있잖아, 내 친구가 엄마가 중국 사람이래, 베트남 사람이래 라고 얘기를 들어보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외국분들이 많이 오셔게 됐는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 한국에 이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의 역사는 저희가 좀 전쟁 이후에 좀 가난하고 힘들었죠. 그래서 외국에 노동자로서 일을 많이 가셨어요. 물론 강제 이주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뭐 독일의 경우 보면 강부나 간호사를 통해서 그걸 이제 송출국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민을 나가요. 나가는 일이 더 많았다면 이제 시점 이 기준으로 해서 외국분들이 한국으로 오는 기준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1980년대인데요. 아시겠지만 86년, 88년도에 저희가 이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시겠지만 이제 성출국에서 수용국으로 바뀌는 시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저희가 이제 중국 있죠? 92년도에 중국과 수교를 맺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제 경제가 계속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국 여성분들이 농촌에 그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제 추세가 되다 보니까 농촌에 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캠페인을 엽니다. 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수교를 맺은 중국 그 동포하고 농촌 총각이 결혼하는 이제 그 계기가 되는 시기였고요. 또 이제 통일교라고 하는 일본 쪽에 있는 분들, 종교적과 신앙의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그 종교적인 걸로 해서 결혼을 또 많이 해요. 일본 분들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들어가면서 국제 결혼이 국제 중개 업체가 막 많아지기 시작하세요. 해서 이제 국적이 다양화되면서 동남아시아권에 계신 결혼 이주자들이 대거 이제 오게 되고요.
또 90년대보다 2000년대는 IT가 발달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한류 열풍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수 인재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고학력 그 학생들, 대학원생들을 유치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오는데요. 국가 초청 장학생의 유학생도 있지만 한국의 문화나 언어를 알기 위해서 직접 자비를 통해서 오는 일반 유학생들도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외국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오냐, 그쵸? 여러분들 여행 가시잖아요. 해외 여행 갔을 때 뭐 갖고 가세요? 여권을 가지고 가는데요. 중국 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비자죠. 이게 법무부에서는 이 비자를 사증이라고 말해요. 네, 사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237만 명이라는 거죠. 이 237만 명은 우리가 주민등록증 갖고 계시잖아요. 이 주민등록증 인구의 4.6%입니다. 3%가 넘어가면 다문화 사회라고 해요. 근데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4.6%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여권 갖고 계속 체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체류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외국인 체류 자격별 현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국어 이제 강사가 되기 위해서 수업을 공부를 하고 계시는 한국어 학부도 계시고 타학부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보실 수 있는 그 학생들, 이제 체류 자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거부터 할게요. 재외동포가 있어요. 재외동포가 있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얘기해서 우리 3D 산업에서 종사하시고 있는 단순기능 종사자들을 요 비전문 취업인 E9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방문 취업, 그 다음에 사증 면제는 비자 없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 방문, 그 다음에 영주, 영주 기타인데요. 더 많은 체류 자격의 비자 종류가 있지만 다문화 사회 전문가 강사로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의 비자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재외동포하고 방문 취업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재외동포에게 드리는 비자인데 왜 그러면 요거는 재외동포에서 F4라고 하고 여기는 방문 취업이잖아요. 요거는 예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고려인 있잖아요. 중국과 예전에 구소련 지역에 분포하고 계신 동포들한테 드리는 비자예요.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 오시는 분들의 비자예요.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 그럼 이제 좀 차별을 느낄 수 있죠. 왜 우리는 이거 안 주고 이거 주냐. 일을 하실 때도 이 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있는 F4 비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여기 비전문 취업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직종을 제외한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 방문 취업하고 비취업 요 두 분은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떠세요? 서비스, 제조, 여기는 사무직. 그래서 선진국에서 올수록 이 비자를 받으니까 중국이나 구소련에 오신 동포분들 같은 경우는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비자를 이제 허용을 해요.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비자를 F4를 받으시냐면 60세 이상이시거나 아니시면 학력이 높으시거나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심사를 통해서 F4 자격으로 오시는 경우가 계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죠. 등록 외국인. 불법 체류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본의 아니든 뭐 자의든 타의든지 간에 불법으로 이제 체류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을 제외한 등록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말 현재로 기준으로 봤을 때 124만 6,626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한국어 우리가 수업을 하시게 되면 어학당을 가시는 경우가 있죠. 어학당 가시면 이렇게 이 친구들이에요. 어학당.
일반 연수로 오세요. 그 다음에 이 유학 D2는 아시겠지만 유학생이에요. 유학생. 그러니까 뭐 학부. 여기 우리가 한국어 이제 기본 뭐 1단계부터 뭐 6급까지 토픽을 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여기로 넘어가잖아요. 학생들이. 이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 유학생들이 대학원을 만약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할 경우에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도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가요. 특정 활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이제 수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그렇게 되고요. 또 여기 기업 투자 같은 경우도 이분들은 계속 한국 내에서 투자를 해서 기업을 일구고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영주를 해야 되잖아요. 일정 기간 지나면 영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비자죠. 근데 특정 활동 이건 이제 아시겠지만 이분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고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한테 4년 10개월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MOU를 맺은 국가가 16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3D 업종 비전문 취업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4년 10개월 정도 일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가가 되겠죠. 같은 일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가르쳐 주신 고용주도 손해를 보고 이분들도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이제 바뀌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비자를 이분들도 여기로 옮길 수 있는 9에서 7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나 그래서 예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다문화 전문가로서는 이분들을 보실 수 있는 거는 0단계에서 4단계인 한국어 수업에서만 보실 수가 있는데 5단계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 이 특정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영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방문동거는 뭐냐면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이나 이 결혼한 그 분들 중에 본국에 왜 자녀가 있는 분들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중도입국 학생들 있죠? 그분들이 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H2나 F4 있죠? 그분의 자녀들. 뭐 이런 분들이 요 방문 동거 비자로 오는데 요 분들 자녀들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 영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올해 수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나실 수 있어요. 예전에 못 만났던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이민인데요. 결혼이민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국적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다. 아니다. 이중 국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혼을 유지하실 동안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비자 저희가 국적이 딱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원정 출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분들 중에 한 분이 결혼 이주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진국에서 오신 경우에는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유지하시는 동안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나중에 귀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기타로 해갖고 이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체류현황인데요. 아까 얘기하신 그 H2 비자, 동포 비자인데 많이 오셨죠? 여기 보시면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기타 이렇게 하고 그 예전에 구소련의 그 중앙아시아 10개 국가에서들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 H2 비자를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이제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순으로 있으신데 중요한 건 귀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 이게 국적 갖고 계신 분이 엄청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귀화하시는 그건 한 64% 거의 비슷해요.
본인 기하자 이 정도 있으시고 유학생도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벡.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B1이라는 사증 면제 있잖아요. 그 하노이와 호치민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 베트남인, 그러니까 주소를 그쪽에 두고 있는 분들은 면제를 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증 면제가 돼서 많이 들어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체류 허가는 이렇게 돼 있고, 현황, 국적 취득 현황 보시면 중국하고 베트남은 거의 비슷하죠? 인구, 들어와 계신 분들에 비하면 엄청 베트남 분들 귀화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중국 분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필린,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려인들 분들 중에 러시아에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들도 이제 4, 5세 막 이 정도 되시는 고려인 출신 이제 그 학생들 유학을 많이 오세요. 정부초청 자학생들도 오고 많이 오시죠. 그래서 귀화자 수는 18만 9천 명 정도 되고요. 난민도 많이들 신청을 하세요. 이 난민들 지금 뭐 많이들 이슈가 되긴 하는데 저희는 난민 신청하시는 분에 비해서 인정은 많이 되지 않았어요. 되지는 않은 상태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 동기가 이 심사과에 있어요. 난민과에 있는데 아까 그 비숙련 E9 비자에서 본국으로 가야 되니까 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가짜 난민이 너무 많아져서 심사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왜냐면 심사관이 너무 터무니없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심사관은 또 약까지 드신대요. 그 정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난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왜 체류 자격을 나한테 보여줘? 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 2급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법무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왜냐면은 체류 자격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대에서 취득을 하실 경우에는 총장 명의로 이제 수료증이 발급이 되세요. 근데 이 수료증을 받기까지는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15시간의 수업을 꼭 들으셔야지만 총장 명의의 이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인데 한국어 학부에서 졸업을 하신 후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0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한국어예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또 하실 수가 있고 5단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5단계는 여기 보시면 기본하고 심화가 있어요. 이 기본은 뭐냐면 영주 F5에서 영주 거는 이제 취득을 할 때 들어야 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50시간을 들어야 되고 요거 심화는 귀화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귀화하시는 분은 기본 50시간하고 20시간 같이 들으셔서 70시간을 들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수업을 전문가 강사분들이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결혼 이주자나 그 다음에 중도입국 청소년들 프로그램에서 조기적인 프로그램 강사로도 활성화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기관장의 추천을 받게 되면 귀화를 할 때 구술 면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술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활동을 할 수 있고 법무부에서 관련된 그거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그 다문화 관련 수업 같은 게 의뢰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하시는 경우는 법무부에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로서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이 수료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거를 들어야 하냐. 근데 한국어분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선택하지 않아도 되세요. 딱 그냥 맞게 그냥 선택을 정말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요거 있죠?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은 지금 선택이긴 하나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때 요게 3년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으로 이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과목이고요. 그 밖에 이제
요 이민 다문화 가족복지로는 사회복지에서 다루고 있는 과목이긴 한데 이거 이제 교양학부에서 들을 수가 있으신 거고 이거 필수예요. 그리고 이민법제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체류 자격 막 이렇게 비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문화 가족, 다문화 사회 관련된 그 관할을 하는 부처가 한 6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련 법 같은 거를 이민법제에서 배울 거예요. 노동법은 이제 아까 얘기하신 거는 특정활동 지역 뭐 많은 그 비자, 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하러 오시는 분들의 그 비자들이 있거든요. 그걸 뭐 이런 법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실 거고요. 이거 이제 한국 다문화 사회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2주의 역사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채로 귀화를 하시거나 영주하시는 분들이 아시아권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사회를 아셔야 돼. 그쵸? 우리 지금 결혼 이주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혼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셨을 때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또 제한적이에요. 자녀가 있는 분, 없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아요. 사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그러니까 많이들 보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어찌됐든 간에 문화를 알아야 되죠. 만약에 베트남에 결혼 이주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결혼 문화 혹시 아시나요?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예전부터 식민의 역사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계 사회예요. 왜냐면 다 전쟁터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다 모든 집안일을 케어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 집에, 신부 집에 지참금을 드렸어야 돼요. 근데 지참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3년간 대리사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거 어때요? 내가 돈을 많이 줬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베트남 분은 어때요? 난 당연히 받은 거예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냥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이렇게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강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문화 정도는 알아주셔야 이들이 무엇을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민 정책은 말 그대로 어떤 법이 있는지 뭐 이런 거 거의 법무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왠지 이렇게 법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탄탄해지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다 이쪽은 이런 법제 정책 이런 거는 이 다음 시간에 하시는 그 수업도 다 법 관련된 교수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법에 관련된 많이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 12학점 하다가 4학점 들으시면 이제 이수가 되는데요. 저는 50시간 실습을 했어요. 예전에. 지금 실습도 선택이거든요. 근데 학부장님께서 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한국어 저희 실습하는 거 엄청 어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이 실습 기간을 찾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거기서 이제 50시간을 버텨야 하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 눈치 보여요.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었는데 없어요. 이게 강점이에요. 50시간 다 사회복지 아마 그 자격을 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50시간 실습할 때 막 일지 쓰고 하시잖아요. 그걸 똑같이 하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아주 큰 장점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학점 이수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1학년 입학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학년 입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원 자격증 이수하기 위해서 45학점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140학점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많아요, 학점이. 그쵸? 학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24학점 같이 플러스 하시고 기타 교양 과목을 이수하셔서 140학점을 이수하시면 이제 되실 것 같아요. 2개 이제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 해외 글로벌 자격증 있죠? 그 부전공을 하시게 될 경우에 언어권별로 해서 또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이제 취득을 하셔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학년 편입하시는 분은 45학점에 24학점이니까 1학점 나와요. 그죠? 70학점이니까 2학점짜리 교양 하나 들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졸업을 유예하신다거나 졸업생이
다시 재입학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졸업을 유예하시는 경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 졸업 유예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학과에 본의를 하시는 게 제가 여기서 막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부에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유예하시는 분들은 좀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니? 아까 얘기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부 졸업을 하셔서 교원 자격증을 하시면 다 하실 수가 있겠죠.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렇지만 다문화 전문가는 5단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데 이제 필요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대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다문화교육원에 있는데 다문화교육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이에요. 거점 운영기관이면 운영기관 밑으로 또 기관이 있어요. 5개인가 6개를 관리하거든요. 최고의 이제 상위 기관에서 이제 수업을 나눠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수업을 받는데요. 1년에 3번 있어요. 3학기로 구성이 돼요. 참여 대상은 불법으로 계신 분은 안 돼요. 여기 등록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국적을 취득하고 3년 미만 이상 되신 분은 이제 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 0단계가 15시간이거든요. 0단계 15시간, 그 다음에 100시간, 100시간 이렇게 0단계부터 4단계까지 해서 415시간을 이수해요. 그 다음에 한국사회 이 5단계는 아까 얘기한 기본 50시간 이수하면 영주용 종합평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나중에도 귀화를 할래요 라고 얘기하면 50시간, 20시간 같이 들으셔서 총 70시간을 들으시고 나중에 귀화형 종합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귀화용 필기시험을 봤어요. 필기시험 봤는데 바뀌었어요. 종합시험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요거 이제 제가 저희 다문화교육원이 운영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이 올해 왔더라고요. 그 담당자한테. 그래서 줘봐 이렇게 해서 찍어왔어요. 그 운영기관은 어때요? 2009년에는 20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많아졌죠? 그리고 이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이렇게. 많아지셨어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왜냐면 국내에 체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참여자인데요. 결혼 이민, 방문 동거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자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5단계에 수업을 오시는 분들은 누가 제일 많을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1시에 수업이 이제 5단계 수업이 오늘 개강을 하는데 국적이 16개 정도 돼요. 점점 늘어나요. 예전에는 중국 분들 많고 베트남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요르단, 미국, 프랑스 막 저희 막 알지도 못하는 막 진짜 먼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수업할 때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수업 제가 책도 갖고 왔는데 결혼 이민분은 2분밖에 없어요. 2분밖에 없고 다 일반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F4 2분 여기 그다음에 유학생 이 외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외대 대학원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느라고 D2가 제일 많아요 지금 한국 외대에서 수업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계세요. 숫자도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50시간을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엄청 힘듭니다. 왜냐면 50시간이 50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말만이어가지고 5시간 수업을 토요일에 5시간, 일요일에 5시간 수업을 해요. 근데 어쩔 때 일요일만 하는 경우도 있으면 일요일에 7시간을 하면 1부터 7교시까지 1과부터 7과까지 다 주제 제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저 혼자 떠들어요. 막. 그러니까 왜냐면 친구들
이러고 있어요. 그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5시간을 하면 5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쵸? 숨을 못 쉬어요, 진짜. 그러니까 50분 수업하면 10분을 쉬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는 시간마다 출석 후에 사인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각을 하면 몇 시에 왔는지까지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힘들겠죠? 그리고 또 2과를 나가고 3과를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는 다문화 전문가 2급으로 활동을 하시면 이 5단계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영주를 많이 들으세요. 지금 올해 거의 한 30명 정도인데 외대는 또 학생들도 많고 또 대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왠지 뭐가 이렇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그 기관은 폐강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외대는 거의 맨날 항상 그 대기자가 있어서 제가 다 받으라고 해갖고 수업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35명인데 3명이 더 아직 대기자로 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냥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받아야 되겠죠? 38명 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하역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수업을 듣지 예전에는 무조건 들었어야 됐어요. 특히 영주는 무조건 들어야지만 이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 들어도 되고 시험에 85점 이상이 되면 그 이제 자격을 주어지는 이제 면접을 통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게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어 수업 같은 경우 어때요? 능력시험, 토픽을 본 사람들 급수에 맞게끔 연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결혼 이민, 그 다음에 타 기관 한교 교육 중급 연계 과정,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하잖아요. 그 수업과 연계를 해요. 언제까지냐면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거 보시면 여성가족부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하고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부처가 합의를 했습니다. 법무부에선 체류 자격을 줘야 하고 하니까 여성가족부 한국어 비슷한 한국어는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한 시점이 2020년 1월 1일부터는 그 한국어 우리 사회통합 프로그램 0단계에서 4단계에 있는 그 프로그램 있죠? 한국어 수업 법무부에서만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거의 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작년부터 5단계는 법무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한국어 수업은 예산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개설을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안 하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전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걷고 얼마나 많아요? 214개? 20개 넘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통합하고 있는 가정에 있잖아요. 그 있는 모든 한국어 수업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건 어떠세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또 5단계 다문화 전문가를 하시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 등록하셔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 질문이 있다고 할게요. 네. 이거 보시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 무엇이 좋은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거 귀화 면접 심사를 면제해줘요. 여기 귀화거든요. 귀화하실 때 엄청 무섭죠. 왜냐면요 예전에는 이 프로그램을 3번만 들으면 그냥 시험을 보지 않고 면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못하는 그 분들이 앉아 계세요. 이름을 불러도 몰라요. 자기를 부르는지. 왜냐 엄마한테 부모한테 들은 거예요. 너 가서 앉아있어. 3번만 70시간씩 3번만 들으면 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영주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데 제일 기본인 한국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바뀌고 종합평가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인정을 받게 돼요. 이 수업 받으면 그럼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F4 비자를 갖고 오시는 동포분들 중에 나이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까 젊은이들처럼 시험 봐갖고 85점 맞는 거 어렵잖아요. 들어도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세요. 오늘도 보니까 60년생 그 중국계, 아니 한국계 중국 동포분 와 계세요. 겁나요. 그 요즘에는 이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것도 여행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되기도 하죠. 이제 아시겠지만 요거 이제 우리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사회 2에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우리가 이제 아까 24학점 들으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사이트고요. 수업을 듣는 분들도 시험을 보실 분들도 항상 이 사이트는 들어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운영기관은 이제 그 담당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강사 로그인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 등록을 하시면 그 개인마다 강사 그 아이디를 부여하세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들어가면 내 강의 어디서 하고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전평가, 중간평가, 영주형 종합평가, 비하형 종합평가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이수를 하려면 이 학생들이 무조건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수강 신청을 하고 시험도 여기다가 신청을 하고 이수증도 여기서 발급받고 다 모든 게 이 소신넷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바뀌었어요.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귀하용 시험하고 종합평가랑 영주형 종합평가는 시험 볼 때 무료였어요. 근데 법무부에서 한국이민재단에 시험을 이행했어요. 이렇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민재단에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3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학생들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공짜가 없을 것이다. 미리 들어라. 뭐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역차별이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왜 우리 세금 가지고 이렇게 다 우리나라 체류할 수 있게 왜 공짜로 이렇게 시험도 보게 하고 그렇게 수업도 받게 하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너무 이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에이 또 나중에 보면 되지 나중에 보면 되지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을 이제 3만 원씩 받게 됐는데 이제 오늘 저도 가면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사이트가 연계가 돼. 저는 이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 사이트에는 제가 아이디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강사권을 보여줄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많이 했죠? 이제 오늘 할 게 요거예요. 토요일날 5시간, 1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5시간이면 아까 얘기했죠? 1, 2, 3, 4, 5가 다 달라요. 다른데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해서 50시간을 마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10시간을 빠지면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제 50시간은 무조건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국적이죠? 보세요.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네팔, 몽골, 미국, 중국, 베트남, 요르단, 아일랜드, 프랑스, 미국, 에티오피아, 타이 많죠? 타이완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수업 내용 중에 보면 뭐 국가의 상징 뭐 이런 거, 국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국장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수업을 할 때마다 국적이 바뀌니까 그 모든 걸 알아보려면 본인들도 몰라요. 국장이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면 하실수록 학생들한테 호응도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체류 자격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거를 별도로 누가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그죠? 강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국적이 많지만 이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결혼이라고 하시는 분 딱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중국분 2분 계시죠? 이분 말고 다 일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일반이 궁금해지잖아요.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항상 이 출석부 옆에다가 체류 자격 비자를 쓰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점점 이렇게 추세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이 비자가 많이 왔었는데 점점점 바뀌네라는 거를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첫 수업 첫날에는 한글로 이름 써주세요. 너무 이름이 길어요. 못 읽겠어요. 그래서 첫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한국어로 한국 이름 써주세요. 그러면은 베트남 이제 분들은 한글 이름을 한국 이름을 엄청 이쁘게 적어요. 거의 연예인 수준으로 막 적어놔요. 예, 불러주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막 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래 왜 미래인 줄 아세요? 자기가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윤미래를 따서 그 한국에 왔더니 윤미래 갔다고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했대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됐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렇게 호응도 좀 해주면 한국 선생님들 이제 뭐 수입습도 하시고 스터디도 하시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외국 분들이 이렇게 흥이 좀 많으세요.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흥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그렇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과정조회에서 나오고 출결관리도 보이죠? 이게 출석, 지각, 조회, 결석 해갖고 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출석부가 이제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일일이 다 사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시간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에 들어가시면 뭐 전국의 그 다문화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 있죠? 대학교, 사이버 대학, 대학원. 지금 현재 다문화 전문가 그 수료증은 대학원에서 개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일 많이 있는 걸로 30개가 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총 지금 운영하는 과가 4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출입국 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서울에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게 관할 그 출입국이에요. 그 운영기관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네. 왜 다문화 사회 전문가예요? 그러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전문가로 해야 하지 않나요? 외국인이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한테 막 따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이라 해서 꼭 사회통합 프로그램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활동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법무부에서 만든 자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서 이수하시는 게 그쪽에서 강사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이지만 뭘 할까요? 한국 학생들 있잖아요. 세계 시민교육해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다문화 학생 이런 게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이것도 바뀔 수도 있어요. 선생님 왜냐면 우리나라 계속 다문화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 학생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학교 내에서는 다르지 않은데 다문화라는 용어 때문에 아이들이 숨어요. 특히 사춘기가 되면.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좀 바꾸자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생겼을 때는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다. 그러면 다문화 사회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무엇인가를 교육을 해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처음 용어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회통합 프로그램 말고 저 같은 경우는 귀화 구술 면접을 하고 있어요. 귀화 구술 면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이해 뭐 이렇게 해서 강의 같은 게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용어 자체를 왜 이렇게 했어요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죠. 왜냐면 외국인 입장에서 저런 걸 받아들였을 때 저 용어 근데 외국인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김명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면 그분들은 내가 필요해서 수강 신청을 하는 거고 저는 선생님으로서 그냥 수업을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알고 있기에 내가 그런 자격을 갖고 있고 법무부에서 나한테 수업의 기회를 주신 거죠. 자격을 요하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이 선생님 자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시죠. 저희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한국어 교원 몇 급이세요? 라고 물어보나요? 아니죠. 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잖아요. 저는 선생님이고. 그런 개념이지 외국 학생들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격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여성가족부 우리나라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계가 지금 가능했잖아요. 근데 2020년에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명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는 그 프로그램하고 유사한 거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국 수업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예산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수는 있겠죠. 여성가족부 예산 안에서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연계를.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자. 우리가 법무부에서 한국어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한국어 수업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0단계 4단계까지 하는 거와 유사한 거는 폐지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계가 가능한 거는 2019년 12월 달까지는 연계가 가능하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유사한 한국어 수업이 폐지가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다문화 전문가 2급 수료증인데 네. 그럼 무슨 자격증하고 수료증하고의 차이가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수업을 받았을 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다문화 전문가 2급 자격증이라고 하면 되지 뭐 또 갑자기 수료증. 제가 그 과도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법무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수료증이 된 거지. 저희가 뭐 누구만 전문가 자격증이고 누구는 수료증이고 그게 차이는 아니고요. 없고 그러면 네. 이게 지금 2급인데 뭐 1급이나 3급이나 어떤 급 수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1급은 본 적이 없고요. 그냥 2급만 2급이에요. 2급 수료증. 이렇게. 이것이 어떤 국가 자격증인가요? 근데 법무부에서 이제 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에서 이걸 하진 않죠. 예. 이 수료를 하신 거는 대부분 대학기관에서 고등기관에서 이제 이수를 하실 수 있게끔 과목이 개설이 되죠. 민간기관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없죠. 네. 이게 민간 자격증을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민간 자격증이 될 수 있지만 이건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다문화 사회를 멀티컬처 소사이티라고 하는데 네. 다양 문화라든가 어떤 그런 미국 이민 사회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 사회력이 나오는 어떤 그런 사회로 가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다문화라고 해서 보니까 이거는 약간 아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공모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처마다 이 다문화에 대한 용어가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공모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용어를 바꿀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교수 면접관으로 네. 활동하고 네네. 계시는데 어떤 이제
그 텍스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 들어가면 이렇게 3분 정도가 오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심사를 많이 보시는 경우 5명까지 앉으시는데 10분 안에 5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 당황해 하시죠. 왜냐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이 질문을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 언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 연습 많이 하고 오셨어도 앞에서 애국사 한번 불러보실래요? 만약 이렇게 계실 경우에 어때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예, 많은 문제들 중에 5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5문제를 이제 중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10분 안에 빠른 얘기들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면접이 면제가 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시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무조건 들으시려고 하시죠. 이 마지막 질문으로 예, 예. 할게요. 선생님이라면 저희한테 저 자격증을 수료하라고 추천하시겠습니까? 향후,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향후에 많은 분들이 체류를 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어 교원도 너무 차있기 때문에 항상 처우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인식하면서도 그쵸.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이 수료증을 저희가 솔직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이 부분을 밤을 새가면서 해서 이 자격증을 땄을 때 네. 저는 대학원에서 5학기를 했어요. 이거를 따기 위해서. 왜냐면은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내가 한국어 교사로서만 활동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제가 그 박사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버 여기 10년 전에 입학을 해서 처음에 목표가 공부를 하면서 목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는 외국에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우리 애가 10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혹시나 유학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이 한국어 교원 그래 하려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럼 외국 가서 뭔가를 해봐 이렇게 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궁금해지고 점점 내가 부족하다는 느끼게 된 거죠. 저는 사회복지사도 땄어요. 애기 기르면서 다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근데 지금 제 결과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이거 하는 게 맞나?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어 교원 많아요. 그렇지만 다들 각자 역할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문화 전문가도 마찬가지죠. 한과 차별화학 생각 건강이 점차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돈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처우는 아시겠지만 한국어 수업하고 똑같아요.